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함께하는 투머치 풋볼 TMF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말 유럽 축구 라운드에서 우리 선수들 다수가 아주 좋은 내용을 선보였기 때문에 오늘 또 TMF는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즐겁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냥 말로 좀 하자면 황희찬 선수가 부상 걱정을 좀 했었는데 돌아와서 어깨골. 머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돌렸는데 뭐 그와는 상관없이 어깨에 맞았죠. 물론 이제 머리를 돌렸기 때문에 또 어깨에 맞았어도 이제 골이 될 수도 있었겠다. 점프 타이밍도 좋았고.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골을 쏙쏙 넣어주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어쨌든 다시는 좀 부상을 안 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부상이 있었던 조규성 선수도 나와서 이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여기에 홍현석 선수 대단하죠. 2골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브리헤를 상대로. 앞으로 정말 이강인 선수도 있지만 홍현석 선수는 정말 다재다능한 미드필더로서 우리 국가대표팀을 위해서도 아주 큰 공헌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소니가 마수거리 골을 아예 그냥 세 곱절로 터뜨리면서 또 많은 또 축구팬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면서 토트넘도 풀럼과의 리그컵에서의 아픔을 지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경기 번리와의 대결을 이명철 해설위원의 분석을 통해서 좀 들어보겠는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의 위치 자체가 케인 선수처럼 됐어요. 그렇죠. 아예 최전방으로 옮겼습니다. 원래라면 손흥민 선수가 왼쪽 넓은 공간에 서서 이쪽에서 공간을 확보받고 주위에 침투하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상황이 많았었죠. 이 부분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감각이 좋았는데 이번 손흥민 선수의 역할은 다름 아닌 중앙 최전방 공격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요. 그 전에 번리의 압박 구도를 봐야 되거든요. 처음 전반 한 10분 정도 분위기는 야, 번리 승격팀 맞아? 홈판이 정말 선수를 조련 잘 시키는구나. 라인을 정말 많이 올렸고요. 번리가 토트넘을 이른바 가둬놓고 방해하는 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토트넘이 사실 올라오는데 애를 좀 먹었고요. 볼이 끊기면서 역습을 맞기도 했고 결국은 선제 실점까지 나왔죠. 경기 시작하자마자 뭐 몇 분 안 지나서 실점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지난번 풀럼전 결과와 더불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토트넘 팬분들이 상당히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대1 압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압박이 풀렸을 때는 이렇게 4-4-2 형태로 자기 진영에 돌아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번리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간격이 전반에는 굉장히 컴팩트하게 좁게 유지가 되면서 토트넘 선수들이 이른바 가둬놓는 경기 운영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압박을 할 때도 전체가 다 올라오면서 역시 토트넘 선수들을 1대1로 묶어놓는 이런 수비가 잘 통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는 토트넘이 자기 진영에서 볼을 굴리는 게 정말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첫 번째, 뒤에서 롱볼을 올렸을 때 전방 자원들의 침투가 좋았던 건 물론이고요. 또 하나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입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손흥민이 있었죠. 이 손흥민 선수가 끊임없이 번리 수비를 괴롭히는 침투를 가져갔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발이 굉장히 빠르고 침투가 좋고 움직임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발 빠른 선수가 계속 뒷공간을 노리고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롱볼을 올릴 수 있는 능력들이 다 되거든요. 로메로도 그렇고 판더벤, 비수마 아니면 포로 선수까지 이렇게 뒤쪽에서 올라오는 롱볼이 손흥민 선수를 정확하게 향하니까 손흥민이 침투를 하면 할수록 수비가 손흥민을 절대 프리하게 둬선 안 돼. 점점 아래쪽으로 중앙 수비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라인 간의 간격이 흐트러지게 되죠. 그렇죠. 자, 이 공간이 이제 좀 주목이 되시죠. 결국 이 공간에서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를 눌러주면서 직접 뒷공간을 공략하기도 했지만 수비가 내려가면 간격을 좁혀야 되기 때문에 미드필더도 덩달아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방에 있는 공격진도 토트넘 센터백이나 3선에 대해서 수비하기에는 더 이상 무리가 생기고요. 아래쪽으로 덩달아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토트넘이 뒤쪽에서의 패스가 편해질 뿐더러 위쪽으로 공을 보냈을 때도 이쪽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번리는 다시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하려고 해도 올라오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설령 올라오려고 해도 결국은 또 손흥민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수비가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전반전 중반 정도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번리가 결국은 전반 초반만큼의 압박을 하지 못하고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에게 좀 주도권을 많이 넘겨주고 말았고요. 근데 번리의 그 전방 압박 분위기 자체를 놓았던 것이 결정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존재 때문이다. 그렇게 일단 진단을 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토트넘에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토트넘이 지금 기본 골자를 제가 2-3-4-1 혹은 2-3-5와 같은 전형으로 배치를 시켜놨잖아요. 근데 이 구조는 번리가 진작에 눈치를 채고
투톱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2명의 공이 있는 쪽 혹은 없는 쪽에 윙이 한 명 올라와서 이렇게 1대1로 붙는 형태로 수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토트넘이 유연하게 대응을 했어요. 2-3이 아닌 3-2 형태로도 빌드업을 한 거였습니다. 상대 압박이 들어오니까 포로 선수가 일부러 오른쪽 센터백처럼 뒤쪽으로 좀 머무르고요. 비수마, 파페사르 그리고 우도기는 전진을 합니다. 이러면 딱 보시기에도 토트넘의 후방 선수들 배치가 약간 오른쪽으로 쏠려 있죠. 왜냐하면 포로 선수가 뒤쪽에 내려와 있고 사르랑 비수마는 여기 있지만 반대로 왼쪽 풀백의 우도기 선수는 전진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만 좀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공을 왼쪽으로 건네기만 하면 압박 기준점이 토트넘 기준 오른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공간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명의 중요한 키플레이어 메디슨이죠. 네. 메디슨이 내려와서 순간 중앙의 숫자를 더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선수들에게 쭉쭉 뿌려주는 패스까지 연결고리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도기가 왼쪽에 전진을 하고 그때는 또 솔로몬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솔로몬이 넓게 벌릴 때는 우도기가 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풀백과 윙 간의 연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협업도 잘 됐죠. 여기서 또 솔로몬 선수가 드리블은 물론이고 건네주는 패스까지 우리 손흥민 선수한테 무려 도움을 2개나 기록을 했는데 정말 솔로몬 선수가 이번에 왼쪽 윙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줬어요. 솔로몬 선수 앞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손로몬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는 저 신조어도 참 잘 만들어. 센스 있게 만들죠. 네. 네. 그런데 어찌됐건 이 두 번째 포인트는 빌드업 방식을 약간 바꾸면서 네. 오른쪽으로 몰아놓고 왼쪽으로 전환시켜서 그쪽에서 솔로몬, 메디슨, 손흥민 네. 이런 선수들의 활약을 통해서 토트넘이 다시 경기를 풀어가기 시작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메디슨 선수의 플레이메이킹이 좋았는데 네. 그게 이제 시즌 전에 메디슨 선수 영입됐을 때 상당수 이제 평론가들이 메디슨이 과연 토트넘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만큼의 플레이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레스터에서 했던 것을 보면 박스 부근에서 뭔가 위력을 발휘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팀의 어떤 통제, 조율 그런 어떤 능수능란함은 과거에 뭐 에릭센이나 이런 선수와 비교하면은 메디슨 선수가 거기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평론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좀 더 지금 올바른 역할을 부여받고 있고 본인도 뭔가 토트넘에 와서 좀 더 성장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레스터에서는 역시 그런 역할을 틸레망스도 해주고 메디슨은 그러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때 레스터에서는 틸레망스랑 뭔가 경기 조율이나 전개가 다소 겹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생각보다 시너지가 잘 안 났던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은디디가 이쪽에서 후방 빌드업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틸레망스는 물론이지만 메디슨까지 같이 내려오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보다도 메디슨 선수가 뭔가 경기에서의 자유도를 부여받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뭔가 환경의 변화가 일부분 메디슨 선수에게는 좀 더 긍정적으로 토트넘에게 작용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메디슨 선수도 고점으로 이제 치달을 만한 그런 이제 연차가 됐죠. 아,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메디슨의 더 절정기는 이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사실 토트넘에 와서 네. 잘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토트넘이 경기를 또 반전시킬 수 있었던 세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역시 포로 선수가 또 능력이 좋았어요. 네. 포로 선수가 이 위치 오른쪽 센터백처럼 서면서 상대를 오른쪽으로 당겨놓는 효과를 만들었고요. 상대가 당겨졌을 때 유의미한 전개도 포로 선수가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사실 선제골 장면도 포로 선수가 롱볼을 통해서 전방 자원들이 침투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뒷공간으로 롱패스를 찔러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번니 수비가 더 뒤쪽으로 밀리고 결국 거기서 솔로몬과 손흥민의 연계가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터뜨릴 수 있었고 그런 부분처럼 포로 선수의 롱패스 반대 전환이 이번 경기 때는 꽤 좋았고요.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포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선수가 위에 올라올수록 이상하게 슈팅에 대한 욕심을 낼 때가 좀 많았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슈팅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때릴 때마다 썩 좋지는 못했죠. 이번 경기에서도 포로 선수가 올라와서 슈팅을 때렸을 때 손흥민 선수가 아 줘야지 하면서 뭔가 아쉬움을 좀 피력하는 장면이 있기도 했거든요. 또 지난 시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측면 수비로 두자니 수비가 너무 불안해서 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메이슨 감독 대행을 아예 윙으로 좀 올려보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결국 측면 수비로 뛸 땐 수비가 불안하고 윙으로 올렸을 때는 뭔가 마무리나 판단이 아쉬운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는데 지금 포스테코글루는 포로를 약간 뒤쪽에 좀 배치를 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수마 옆에 조력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파페사르가 전진하도록 도와줄 때도 있고 아니면 포로가 직접 내려오고 비수마 파페사르가 후방을 책임지면서 포로가 이 지점에서 찔러주는 패스들을 통해서 토트넘 공격진들에게 양질의 패스를 배급해주는 경우들도 제법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치가 빠른 건
메디슨이 내려온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중앙에 비수마, 파페사르, 메디슨 이 구조가 나오면서 포로가 더 이상 후방에 남을 이유가 없거든요. 쭉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쿨루셉스키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구도를 만들게 되죠. 안으로 들어올 때는 쿨루셉스키가 넓게 벌리기도 하고 또 쿨루셉스키가 안으로 들어올 때는 포로 선수가 빠르게 오버래핑, 측면 쪽에 따라서 넓게 벌리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포로 선수가 제법 영리한 위치 선정을 가져가고 상황에 따라서는 볼 줄기까지 담당해주면서 상대 압박을 한쪽으로 끌어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왼쪽 지역의 선수들에게도 분명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런 점들로 이 플러스 효과를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약간 경직된 구조하에서 포로 선수는 과거에 공격과 수비가 모두 약간 어정쩡했지만 네. 지금은 사실은 이제 빌드업을 중시하는 공격을 중시하는 축구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인버티드 풀백을 포함한 다양한 역할을 맡기게 됐을 때 포로 선수의 재능이 훨씬 더 적합하게 드러나고 있다. 에메르송 선수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에메르송 선수와 포로 선수가 인버티드 풀백을 소화하는 그런 거를 비교를 해보자면 에메르송 선수는 인버티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인버티드의 자리만 잡고 있을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위치에 자리만 잡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포로 선수처럼 다양한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포로 선수와 에메르송 로얄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킥이라고 보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예, 정확도가 다르죠. 네, 에메르송 로얄은 짧은 패스로 조율해주거나 배급해주는 거는 나름 해줬지만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패스, 그 줄기에 있어서는 포로와 차이가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포로 선수가 뒤쪽에 남음으로써 아무래도 전방 오른쪽의 숫자가 다소 부족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메디슨 선수가 이 지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앙에 내려와서 풀어주는 역할까지 맡아주기 때문에 주로 이 공간에 비울 때가 많거든요.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의 영리한 위치 선정이 보입니다. 오른쪽의 숫자가 좀 부족해지는 점을 알고 이때는 손흥민 선수가 또 내려와서 이 공간을 채워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이 형태는 마치 이제 3-2-1-4처럼 보이네요. 네.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포로를 활용한 빌드업에서 나왔던 토트넘 공격에서의 효과까지 쭉 이어진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구조면에서 번리의 그 초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토트넘의 주요했던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또 본격적으로 이날의 손흥민 선수 활약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정말 침투를 통해서 상대를 눌러주는 건 물론이고 수비의 사각지대로 들어가서 패스를 건네받을 수 있는 위치를 잘 잡아 들어갔죠. 그래서 오른쪽 측면에 넓게 벌렸을 때는 메디슨이 가운데 있다는 전제하에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았었고 윙포워드들과의 스위칭, 중앙 미드필더들과의 스위칭도 손흥민 선수가 적극적으로 가져갔습니다. 무엇보다 연계 타이밍이 굉장히 간결했어요. 네, 이런 네, 부분들이 네. 이제 최전방에 남았던 손흥민과 그 전에 다소 아쉬웠던 히샬리송의 차이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비해서 히샬리송 선수는 근본적으로 연계를 아주 잘하기에는 좀 둔탁하죠. 그렇죠. 네, 네, 예, 네. 물론 에버튼 때 좋았던 폼을 보여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의 뭔가 자신감이 꺾인 히샬리송으로서는 침투를 과연 손흥민만큼 번리전에 활발하게 가져갈 수 있었을지, 그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눌러줄 수 있었을지와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서 이 공간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구심이 남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런 중앙에서의 프리한 롤에서의 어떤 연계의 중심 그리고 수적 우위를 순간순간 또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케인 선수 같은 뭐 대단한 또 가운데 서는 선수와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지만 네. 사실 이전에 우리 대표팀 뛰는 모습을 고려해 보면 손흥민 선수도 그런 센트럴한 역할이 주어졌을 때 꽤 잘하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토트넘에서 이제 비로소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날 나온 이 선수들 그리고 이 포진이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활용할 수 있는 최선 아닐까요? 최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저 브레넌 존슨 선수가 네. 이제 더 들어올 수는 있죠 여기. 그래도 솔로몬 쿨루셉스키와 좀 경쟁하는 구도를 아마 펼치겠죠. 네네네. 측면 쪽 공격에 있어서. 네. 왜냐면 아직 쿨루셉스키 선수가 물론 활약이 점점 경기를 거듭하면서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템포를 못 맞추거나 다소 연계가 아쉽거나 하는 등의 문제점 혹은 역습 시에 역시 발이 좀 느리다는 부분이 발목을 좀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존슨과 클루셉스키 혹은 또 이제 마노루 솔로몬까지 거기에 경쟁은 더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존슨 선수 상당한 기대주를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면 클루셉스키 선수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요 자리만 바뀌면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낼 수 있는 현재의 최선 아니냐. 여기서 칭찬해 주신 포로 선수, 비수마 선수, 사르 선수 이런 선수들은 거의 이제는
필수적인 자원처럼 들어가고요. 맞습니다. 파페사르도 물론이고요. 아래쪽으로부터의 미드필드를 거치는 빌드업은 뭐 상당히 유연해졌잖아요. 네. 토트넘이.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거는 돌파, 네. 파괴, 상대를 완전히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유형의 플레이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사실은 예전부터도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솔로몬, 존슨 이런 선수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대중들의 예상보다는 훨씬 빠르게 토트넘의 어떤 최적점에 이제 거의 다 도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 때도 그랬지만 전술적으로 가장 지향하는 큰 포인트는 좌우 하프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상대 풀백과 센터백이 벌어지면서 발생하는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이죠. 이 공간에 고정적으로 선수를 항상 배치를 시켜놓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전방 손흥민이 좀 미끼가 되면서 이 자리를 뛰는 선수들에게 공간이 주어지는 걸 포스테코글루가 되게 중시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2, 3, 5를 통해서 좌우 풀백이 비수마 옆에 서는 구도면 파페사르와 메디슨이 올라가면서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고요. 이 자리를 윙과의 스위칭을 통해서 솔로몬, 클루셉스키가 역으로 노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포로가 백스리의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파페사르와 비수마와 파페사르만 뒤에 남아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쿠루셉스키가 오른쪽을 벌리고 손흥민은 가운데 있고요. 메디슨이 또 이 자리를 타격하거나 아니면 메디슨이 왼쪽으로 갈 때는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빠지고 반대로 이제 솔로몬 선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이 우도기 선수가 여기 이제 위치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선수들의 위치가 바뀌건 항상 이 자리에는 왼쪽 한 명, 오른쪽 한 명,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항상 침투를 가져갑니다. 또 경기를 보면 많이 보이는 특징이 비수마 옆에 우도기가 서는 구도예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우도기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이 폭을 벌리고 메디슨은 이러면 또 이 가운데로 또 들어가고요. 손흥민 여기에 포로가 오버래핑을 하고 쿠루셉스키가 안으로 들어오는 이때도 결국 이 공간에는 누군가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손흥민이 매서운 침투 움직임을 바탕으로 상대 중앙 수비수를 한 명은 최소한 당깁니다. 근데 한 명으로 손흥민 선수를 막는 게 가능하겠어요? 아무리 번니가 승격팀이라고 해도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이미 손흥민 선수는 센터백과의 1대1에서 얼마나 이 선수가 빠른 발을 통해서 박스에 진입했을 때 강력한 무기가 있는지를 수차례 증명한 선수잖아요. 중앙 수비가 한 명 더 붙게 되고 그를 통해서 발생되는 공간에서 유연한 빌드업 체계에서 침투하는 선수가 제각기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이 공간에 침투하는 선수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쪽에 늘 유연하게 선수가 바뀌면서도 고정적으로 침투를 누군가는 꼭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이 가장 지향하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토트넘에게 너무 좋은 얘기들만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번리가 물론 이제 지난 시즌 또 2부에서 센세이셔널한 전술과 결과들을 만들어냈지만 그래도 어쨌든 승격한 팀이고 팀 전력에 비해서는 좀 너무 과도하게 그 전방 압박이나 이런 거를 시도하려고 드는 약간 좀 현실적이지 네. 못한 그런 유형의 전술을 구사하는 팀이라서 토트넘 경기가 더 잘 풀린 면도 없지 않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번리전 이렇게 했다고 뭐 무조건 와 이제는 완전 성공이야 뭐 좋아해도 되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지켜볼 여지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 연승을 거뒀던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리한 거는 토트넘의 홈 맨유전 징크스까지 생각했을 때 아주 큰 성과이기는 하지만 본머스와 번리는 역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의 순위권을 지금 당장 높게 가져가는 혹은 뭐 전력 자체가 좀 완성돼 있었던 상황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토트넘의 향후 일정에서 가장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공격보다는 일단 수비를 먼저 꼽고 싶은데 번리의 빌드업 대형 번리도 이제 센터백이 3명 정도 남고 그 위쪽에 2명의 3선 그리고 원톱 라일 포스터만 최전방에 서고 나머지 자원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3-2-4의 구조로 좀 빌드업을 하거든요. 사실 번리도 지향하는 바는 비슷한 팀 아닙니까? 그렇죠. 콤파니 감독이 챔피언십 때부터 네. 이 구조로 공격적인 축구를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토트넘이 압박을 할 때 선수들에게 달려드는 압박은 좋은데 간격 자체가 좀 벌어진다는 느낌이 사실 이번 번리전 때도 많이 드러났거든요. 번리전에 실점을 했을 때 나왔던 것처럼 단순히 빌드업을 하다가 끊기고 흐름이 넘어가면서 실점을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압박을 할 때 그 압박이 풀리면서 역습을 맞았던 장면들도 이번 경기에서는 꽤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게 실점 빌미가 되었던 이번 경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토트넘에게 분명 상대가 공략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나가다가 상대에게 제압박당해서 끊기거나 했을 때 또 뒷공간 이런 문제는 토트넘에게는 그래도 계속 상존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상황에서 볼을 끊고 역습을 할 때는 번리보다도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팀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번리보다 더 좋은 결정력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팀들도 많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번리를 상대로도 사실 이 실점이 나왔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 앞으로의 일정을 대비해서 보완할 부분이 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아직 합이 좀 안 맞아 떨어지거나 유연하지 못한 좀 뭔가 상대의 압박을 받았을 때 실수가 나오는 부분들이 토트넘이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릴 거는 네. 그 풀럼전 리그컵 탈락에서의 교훈과 좀 연관지어서 그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거의 90% 이상 로테이션 돌린 거 아닙니까? 이 축구를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는 약간 선수층의 문제가 좀 있다고도 여겨지지 않나요? 풀럼전 결과를 보면? 저도 동의합니다. 수비 쪽도 미드필더 쪽도 비수마, 로메로, 판더벤 이 선수들에게는 의존도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포로 선수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노얄 선수가 결국 킥에서의 차이 때문에 분명 네, 경기에서의 영향력에는 차이가 좀 있을 것이고 사실 저는 왼쪽에 우도기 선수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예. 우도기가 3선에 설 때 서면서도 올라갈 때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솔로몬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혹은 윙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전진에 있어서도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는 크다고 봐야죠. 다만 이제 토트넘이 올 시즌 유럽 클럽 대항전을 뛰는 건 아니니까 네. 게다가 리그컵은 벌써 탈락을 해버렸으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선수단이 충분해 보인다? 약간 불안해 보인다. 선 전체는 약간 불안해 보이죠. 아, 그 네. 유럽 클럽 유럽 대항전 안 하더라도 왜냐하면 리그에서는 여전히 숱한 변수들이 있을 것이고 예. 토트넘이 지금 정리하지 못한 자원들 은돔벨레, 요리스 이런 선수들 아마 등록이 잘 안 되면서 아예 출전 기회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근데 등록이 된 선수들조차도 후보 선수들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이는 측면이 많거든요. 여전히 선수단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전주가 뛸 때의 팀의 체계와 완성도는 꽤 있어 보이는 모습을 이미 초반부터 우리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보여주고 있지만 선수 풀의 아쉬움 때문에 역시 그보다 더 윗순위로 치고 올라가야 할 때 위기가 한번 봉착했을 때는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그보다도 윗순위는 뭐 맨시티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네. 순위가 아스날보다 높아요. 아스날 저 계속 꾸역꾸역 이겼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맨유전 득실차가 별로 좋지 않아. 맨유전 승리는 축하드립니다. 아스날은 이 맨유전 잘못됐으면 초반 흐름 완전히 그르칠 뻔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역으로 맨유에게는 좀 죄송하지만은 맨유가 좀 그르치는 지금 네. 쪽으로 갔죠. 근데 이게 두 팀의 입장에서 정말 초반 분위기의 운명을 굉장히 가를 수 있는 한 판이었는데 네. 거기서 정말 신승을 했습니다. 아스날이. 스코어만 보면은 뭐 두 골 차로 이긴 것 같지만 이건 진짜 네. 하늘이 도왔습니다. 라이스와 제수스의 라스트 미닛 득점.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프리미어리그는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이후의 일정을 어느 팀을 만나건 분명 8월보다도 조금 험난할 수 있는 일정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떤 경쟁 국면에 놓일지 또 어느 팀이건 시즌마다 한두 차례 위기의 순간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부상이 될 수도 있고 징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토트넘이 이겨내기에는 아직 선수단에 대한 우려는 좀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실 풀럼전에서 교훈을 좀 시게 받긴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너무 또 그 일진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또 그 다음에는 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바꿔봤는데 이게 크게 실패했어. 네. 이제 그런 앞으로의 그 일진에 대한 의존도를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느 정도로 또 현명하게 조금씩 그래도 로테이션을 시켜가면서 할 수 있을 것이냐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유럽 리거들 가운데에서 김민재 선수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데 김민재 선수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더 좋아졌어요. 네, 일단 네. 올 시즌 첫 90분 풀타임 경기를 예. 뛰었고요. 확실히 경기를 거듭하면서 컨디션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사실 제일 주요한 포인트는 상대 선수에 대한 예측 수비가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상대 최전방 공격수도 나름 선발로 기용된 이유가 있는데 공이 올 때마다 김민재 선수가 올라타서 공중볼을 따기도 하고 경합으로 밀어내버리기도 하고 와 정말 상대 입장에서 화가 많이 나겠다 싶은 장면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너무 잘해서 얄미우니까 수비에서 김민재 선수가 충분히 그런 퍼포먼스를 전 보여줬다고 좀 보고 있고요. 빌드업 상황에서도 사실 왼쪽 수비수 김민재 선수의 역할은 중요하죠. 아무래도 알폰소 데이비스가 오버래핑을 하고 코망 선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적인 왼쪽의 빠른 속도, 전진 이 부분에 투엘 감독도 저는 무게를 좀 두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확실히 이전 경기들보다
때보다는 패스 미스나 호흡이 좀 안 맞는 장면들이 그래도 줄어들지 않았나. 줄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비적인 면에서의 뭐 든든함은 뭐 계속 됐었고, 아우, 그럼요. 여기에 말씀해주신 그 패스 미스가 좀 눈에 두드러졌던 부분도 상당히 좀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게다가 김민재 선수의 또 그 컨디션 올라오는 거를 가장 증명할 수 있는 게 역시 풀타임 소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뭐 저희가 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더 좋은 라운드를 주말에 네.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기 말미에 덜리우트 선수가 오히려 수비형 미드필더로 교체 투입이 됐었거든요. 물론 그렇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지금 보면은 김민재 우파메카노 조합이 확연히 더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분석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시 더리우트 선수의 수비형 미드필더 출전은 좀 잠그기 위한 용도가 역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영구적으로 거기 네. 올 시즌 너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많이 보게 될 거야. 뭐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날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옳았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순간적으로 투입을 한 것이다.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더리우트 선수를 실험함으로써 아, 이 선수를 앞으로 이 자리에서 이 시즌에 쓰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시간대로는 사실 적합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체력적으로 선발로 뛴 선수들은 많이 지쳐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의 실험은 크게 소득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저는 수비 숫자를 늘림으로써 상대 공격을 안정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책을 좀 쓴 것이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근데 그 수비 숫자를 늘린 거를 3백처럼 늘린 게 아니라 앞에서 네. 막으라는 그 롤을 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게다가 그 이전에 워낙 메넨글라트바가 밀집 수비를 했기 때문에 케인과 마티스텔, 슈퍼모팅 선수가 같이 뛸 정도로 바이른 미넨의 무게중심은 굉장히 전방 위쪽으로 올라가 있었거든요. 네. 수비 강화를 생각해야 되는데 라이먼은 이미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들어가 있었고요. 예. 고레츠카는 빠져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중원에 기용할 선수가 어차피 네. 덜리우트밖에 없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상황은 잠그기 위한 용도라고 보는 편이 조금 더 확률상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백 조합의 주전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아직 더리우트 선수가 몸 상태가 100%가 아닌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민재 선수도 물론 그 전까지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부분은 있지만 분데스리가 개막 이후에 김민재 선수를 쭉 써왔던 걸로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컨디션을 진단했을 때 아직은 김민재 선수가 더리우트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 것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더리우트 선수도 컨디션이 좋으면 충분히 주전으로 올라설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리우트가 컨디션을 회복하면 다시 주전 경쟁은 가동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수들이 막판에 또 다 방출이 되는 바람에 네. 3백을 주 포메이션으로 구축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무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파바르 선수는 아예 나가기로 마음 작정을 먹었기 거기에 때문에. 근데 스타니시치 선수를 또 내보내는 바람에 그렇죠. 사실 스타니시치 임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의외인 부분이 있었어요. 네, 뭐 지금 뭐 바이에른 측에서도 조금 후회를 하는 그런 네. 느낌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김민재, 덜리우트, 우파메카노를 기본 3백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도 사실 시즌 전에는 꽤 있었는데 네. 이렇게 가기에는 이제는 그 스쿼드 자체가 좀 너무 얇아진 거 아니냐라는 특히 수비 쪽에서 동시에 수비 3명을 다 쓰는 거는 역시 네, 체력적인 네. 부담이 좀 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4백을 기본으로 가고 누군가는 이제 벤치로 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덜리우트 선수가 아직 다른 두 명의 선수보다는 덜 올라와서 약간 밀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 선수도 충분히 주전이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선수라는 거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출전 기회를 부여받고 있을 때 계속 점수를 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김민재 선수도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3명 주전급 선수가 워낙 많은 대회를 치르는 바이에른 뮌헨이기 때문에 두 자리를 두고 번갈아 가면서 뛰는 그림이 역시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선수가 네. 그 스토크 시티의 배준호 선수. 아, 스토크 시티는 예나 지금이나 보면 테크닉은 상당히 부족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프리미어리그고 지금은 챔피언십이긴 네. 하지만 어쨌든 근데 배준호 선수가 딱 들어가자마자 잘하면은 이 스토크에서는 스토크의 이청용처럼 되지 않을까. 와, 그럼 너무 좋은데요. 예전에 볼튼의 이청용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배준호 선수가 저기서 짝 먹겠는데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배준호 선수의 앞으로 또 스토크 시티에서의 분전도 여러분들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또 대다수의 선수들이 그 우리 A매치 기간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A매치 기간 동안에도 지금 소개해드렸던 많은 선수들이 또 좋은 폼을 건강하게 이어가 주기를 바라면서 임영철 해설위원과 함께했던 투머치 풋볼 TMF 첫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